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탄소경량소재그룹의 권우표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소재 열간 성형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재 그 성형을 분류할 때 크게 냉간 성형과 열간 성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분류 기준은 성형 시에 소재의 온도가 기준이 됩니다. 냉간 성형의 경우는 가열 없이 실온에서 성형하는 게 냉간 성형이고요. 열간 성형은 고온으로 가열하는데 특히 금속의 경우 재결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한 다음에 성형을 하게 되면 열간 성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철강 소재에서의 열간 성형을 핫스탬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때는 소재를 9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해서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온으로 가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냉간 성형과 열간 성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냉간 성형의 장점으로는 표면 품질이라든지 치수 정밀도가 우수한 게 이제 장점이고요. 제품을 성형했을 때 이제 강도가 강해지는데 이것은 이제 가공경화 효과에 의해서 강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간 성형이 대량 생산에 적합한 게 이제 특징이고요. 단점으로는 성형할 때 하중이 높고 연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복잡한 형상으로의 성형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열간 성형의 경우는 고온에서 재료가 연해지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모양으로 성형하기에 적합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강도 소재를 성형할 때 이 열간 성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소비가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게 그 알루미늄 소재를 냉간 성형할 때와 열간 성형할 때 사진이 되겠는데요. 알루미늄 소재는 저희가 그 성형성이 떨어지는 소재, 그래서 난성형 소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냉간에서 이렇게 크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온에서 성형하게 되면 불량 없이 이렇게 성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소재냐, 소재의 종류가 무엇이냐, 그리고 형상이 얼마나 복잡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떨 때는 냉간 성형으로 제조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와 같이 열간 성형 방법으로 성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열간 성형 기술인데요. 특히 스틸 소재와 알루미늄 소재, 마지막으로 CFRP 소재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소재에서의 열간 성형 기술의 기본적인 내용과 현재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틸 소재에서의 그 열간 성형을 핫스탬핑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판재를 가지고 열간 성형할 때 이것을 핫폼 퀸치라고 HFQ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틸 소재인데 판재가 아닌 튜브를 가지고 열간 성형할 때 이것을 저희는 핫 밴딩 퀸칭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CFRP 판재를 가지고 열간 성형하는 것을 스탬포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요 네 가지 성형, 열간 성형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틸 소재의 핫스탬핑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핫스탬핑에 사용되는 소재는 보론강인데요. 22 망간 B5라는 이제 보론 스틸 소재를 사용을 하고요. 핫스탬핑 공정을 보시면 보론강 판재를 일단 고온으로 가열합니다. 오스테나이트 온도로 약 900도씨 이상으로 이제 가열을 하고요. 이거 가열된 판재를 금형으로 이송해서 성형과 동시에 냉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냉각하게 되면 이제 강도가 매우 높은 이제 부품을 제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온으로 가열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 소재를 고온으로 가열해서 연하게 만들어서 잘 성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 그 스틸 소재가 상온에서는 페라이트와 펄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직을 오스테나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900도씨 이상으로 이제 가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스테나이트로 만들어줘야 급냉했을 때 강도가 높은 마르텐사이트로 상변태,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온으로 가열한 다음에 급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냉각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냉각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야만이 어, 충분한 마르텐사이트가 생성이 돼서 강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핫스탬핑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강도가 되겠는데요. 성형 후에는 일반적으로 인장 강도가 147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강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높은 형상 동결성, 그러니까 스프링백이 적다, 거의 없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고요. 현재 여러 자동차 부품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루프 쪽에 또 적용이 되고 있고요. 도어빔, 그리고 범퍼빔이나 A필러, B필러 등 다양한 부품, 특히 높은 강도가 요구되는 부품 쪽에 이 핫스탬핑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핫스탬핑 소재가 실제 자동차 차체에서 어느 쪽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그 이미지는 이제 제네시스 차체 G70, G80, G90 모델의 차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회색이 일반 강이고요. 파란색이 고장력강, 초고장력강,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핫스탬핑 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알루미늄 합금인데요.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가운데 부분,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가운데 부분이 핫스탬핑 부품인데 이 가운데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이렇게 그 A필라나 B필라 쪽에 많이 적용되는 이유는 당연히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강도가 높은 소재가 이렇게 차체 가운데 부분에 많이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G70, G80, G90으로 이제 모델 사양이 높아질수록 점점 그 핫스탬핑 부품 적용 부위가 확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G70 모델을 보면 이 센터필러의 내측의 경우는 이 고장력강, 초고장력강을 사용하고 있는데 G80으로 넘어가면서 보시면 요 센터필러의 내측까지도 핫스탬핑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G90으로 넘어가면서 요 G80에서는 뒤쪽이 고장력강인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핫스탬핑 소재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더 고급 모델 차량으로 넘어갈수록 이 핫스탬핑의 적용 부위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핫스탬핑을 이용해서 버스 프레임 제품을 개발한 기술 개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버스 프레임이 굉장히 크기도 크고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량화를 위해서 핫스탬핑을 적용해서 사이드 멤버 센터부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버스 프레임 경량화뿐만 아니라 강도도 굉장히 높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버스 프레임 특성상 판재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3.2mm 두께의 굉장히 두꺼운 이제 그 판재를 가지고 핫스탬핑을 했는데 이게 두껍기 때문에 성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두께가 이렇게 두꺼울 경우 냉각이 쉽지 않은데요. 기존의 핫스탬핑에서의 냉각 방식으로 사용되는 게 다이냉각입니다. 이 다이냉각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금형의 냉각 채널을 뚫어서 이 냉각 채널에 냉각수를 흘려 보내주고 이 금형을 냉각시킵니다. 그래서 냉각된 금형을 이용해서 이 소재를 간접적으로 냉각하는 방식이 다이냉각이고요. 이 다이냉각으로는 얇은 판지의 경우는 이 다이냉각 방식으로도 충분히 빠르게 냉각이 가능하지만 3.2T와 같이 굉장히 두꺼운 소재를 냉각하기에는 다이냉각 방식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저희가 직수분사 냉각이라는 새로운 냉각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 기술은 뭐냐면 소재의 일부 영역에서 냉각수를 직접 분사해서 소재의 표면으로 분사해서 간접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냉각을 시키는 냉각 방식인데 이를 통해서 다이냉각보다 더 빠른 냉각 성능, 우수한 냉각 성능을 얻을 수가 있는 냉각 방식이 직수분사 냉각이 되겠습니다. 예, 이 직수분사 냉각의 이제 특징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이냉각 방식에 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냉각 속도가 빠를 수가 있는데 장점이 냉각 속도가 향상된다. 냉각 시간이 단축된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핫스탬핑 공정을 FC 상태도를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형하기 전에는 페라이트, 그 다음에 펄라이트 이렇게 이상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고온으로 이렇게 900도씨, 여기서는 930도로 가열하는데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 이게 오스테나이트로 바뀝니다. 오스테나이트일 때 이건 오스테나이트인데 FCC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특징은 카본 고용량이 높죠. 한 2% 정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급냉을 하게 되면 마르텐사이트가 생성이 되는데 카본이 급냉될 때 충분히 확산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격자 내에 그대로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과포화된 탄소가 과포화된 상태가 되는데 이 조직을 이제 마르텐사이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말텐사이트의 특징은 이제 카본이 과포화되면서 내부에 큰 이제 변형이 생기는데 이때 이제 그 전이 결함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경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와 경도가 굉장히 높은 조직이 이제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고온으로 가열하고 이송하고 성형과 동시에 냉각 공정을 통해서 강도가 높은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부품을 제작하는 공정이 핫스탬핑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직수냉각 방식으로 냉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용한 금형 그리고 냉각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형의 특징은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에서 냉각수가 이제 분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냉각수 채널을 금형 표면에 가공해서 냉각수가 한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서는 냉각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수를 직접적으로 그 소재에 분산시켜 줌으로써 빠르게 냉각시킬 수 있도록 금형이 설계가 되어 있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직수냉각 그 장치를 이렇게 개발해서 연구에 사용을 했습니다. 냉각 속도가 핫스탬핑에서 중요한데 이것은 기존의 일반적인 다이냉각 방식과 직수냉각 방식으로 냉각했을 때 냉각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한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이냉각 했을 때는 초당 18도씨 정도이지만 직수냉각 했을 때 냉각수 유량에 따라 좀 성능이 다르지만 그보다 훨씬 빠른 냉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핫스탬핑에서 임계 냉각 속도를 저희가 초당 30도씨라고 얘기하는데 임계 냉각 속도 이상이 되어야만이 마르텐사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초당 30도씨 이상으로 빠르게 냉각시켜야만이 마르텐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CCT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3.2T 두께일 때 실험 결과 보시면 이게 빨간색 라인 요 냉각 속도가 초당 18도씨 정도인데 이때 보시면 페라이트나 베이나이트 곡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마르텐사이트보다는 페라이트와 베이나이트가 냉각 후에 미세 조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럴 경우는 강도가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냉각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임계 냉각 속도 요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임계 냉각 속도 초당 30도씨 정도인데 이것보다 높아야만이 완전한 풀 마르텐사이트로 이렇게 냉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직수냉각 방식을 통해서 임계냉각 속도 이상의 냉각 속도가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다이냉각에 비해서 인장 강도도 굉장히 크게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때 냉각 최종 그 성형 후에 냉각 된 부품의 미세 조직을 관찰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냉각수 유량을 0.5 리터 퍼 미닛 그리고 2.0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냉각수 유량에 따라서도 미세 조직이 좀 다릅니다. 0.5일 때는 일부 영역에서 이렇게 페라이트나 마르텐사이트와 같이
균일한 조직이 나오진 않는데 충분히 빠른 냉각수도 조건에서는 완전한 마르텐사이트로 균일하게 마르텐사이트 미세 조직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시댐핑 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 알루미늄 실리콘 도금된 도금 판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 연구에서는 두께가 두꺼운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이 두꺼운 판재의 경우는 도금된 소재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요 소재를 고온에서 가열할 때 선화층이 어느 정도나 생성이 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열 시간에 따른 선화층 생성 거동을 실험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가열 시간이 3분, 4분, 5분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산화층의 두께가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크게 두꺼워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화층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박스로 가열로가 아닌 고주파 가열 방식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가열 분위기를 바꿔주는 방법, 불활성 가스를 불어주는 방법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 조직을 보다 이제 고배율에서 정밀하게 이제 관찰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SEM 그리고 TEM을 이용해서 이렇게 미세 조직을 관찰해 봤을 때 레스 마텐사이트 내에 미세한 탄화물, 카바이드가 생성되어 있다라는 결과가 있고 마르텐사이트라는 것은 여러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프라이어 오스테나이트 그레인 내에 패킷, 블럭, 그리고 레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우리가 보통 레스 마르텐사이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EBSD라는 미세 조직 분석 방법으로는 이와 같이 이제 블럭까지는 저희가 이제 관찰할 수가 있지만 레스를 정밀하게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TM을 이용해서 미세 조직을 관찰하게 되면 미세한 레스까지도 이렇게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알루미늄 소재의 하스탬핑 기술인 폼 퀸치 HFQ 기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루미늄 소재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알루미늄 소재는 합금 조성에 따라서 여러 계열로 분류가 됩니다. 순 알루미늄 계열의 경우는 1000계열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카파는 2000계열, 망간이 들어갔을 때는 3000계열, 그리고 다양한 이렇게 합금 계열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소재를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비열 처리형 합금 그리고 열 처리형 합금으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가 열간 성형 알루미늄 핫스탬핑 그러니까 핫폼 퀸치에 사용하는 소재들은 열 처리형 합금입니다. 그래서 2000개나 6000개, 7000개 요 세 가지 합금을 사용을 합니다. 특히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콘이 들어간 6000계열이나 알루미늄 징크 마그네슘 계열인 7000계열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해서 지금 열간 성형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의 경우는 차체에 이제 5000개
이제 냉간 성형으로는 5000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간 성형 할 때는 6000개가 자동차 쪽에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에서의 그 열간 성형 공정은 스틸 소재의 열간 성형 핫스탬핑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소재를 고온으로 이제 가열을 한 다음에 금형으로 이송해서 성형과 동시에 급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 스틸 소재의 핫스탬핑 공정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알루미늄을 이제 용체화 처리 온도로 이제 가열을 한 다음에 이것을 급냉을 하게 되면 슈퍼 세츄레이티드 솔리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과포화 고용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성형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인공 시효를 하게 됩니다. 인공 시효를 할 때 이 조직 내에 미세한 석출물이 생성이 되면서 강도가 증가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열처리형 합금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HFQ 열간 성형을 통해서 실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프레션 테크놀로지에서는 이 자동차 도어 이너 판넬이라든지 A필러에 이러한 열간 성형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시제품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고온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성형성 때문인데요. 알루미늄은 저희가 성형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형성을 확인할 때 보통 성형 한계도 FLD를 봅니다. FLD에서 밑에 쪽, 이 성형 한계 곡선이 밑에 쪽에 있을수록 성형성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스틸에 비해서 알루미늄이 곡선이 밑에 쪽에 있죠. 그래서 성형성이 떨어지는 것을 이걸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성형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여러 이제 기계적인 특성, 인장 특성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연신율과 가공경화 지수가 낮으면 성형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보는 것과 같이 연신율과 가공경화 지수가 낮을 때 LDH 성형성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가 스프링백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두께가 동일한 1T 두께의 스틸과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을 때 알루미늄 소재의 형상 회복이 더 심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스프링백이 심한 것은 이제 탄성 계수와 관련이 있는데요. 알루미늄이 약 2배, 3배 정도 스프링백이 심한데, 실제로 탄성 계수가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알루미늄보다 스틸 소재가 탄성 계수가 약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탄성 계수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스프링백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알루미늄이 성형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에서 성형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의 열간 성형 HFQ 열간 성형 공정을 상태도를 이용해서 MG2SI 알루미늄 MG2SI 상태도
6,000개 상태도가 되겠는데 이 상태도를 가지고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알루미늄 6,000개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콘계 합금인데요. 요 소재를 고온으로 가열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560도로 가열을 합니다. 이때 가열하게 되면 알루미늄 내에 마그네슘, 실리콘, 이 용질 원자들이 이제 고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때 상태에서는 이 고용된 마그네슘, 실리콘 양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냉각을 하게 되면 이 스틸과 유사하게 스틸 소재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사하게 이 용질 원자들이 빠져나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알루미늄 결정 격자 내에 이 용질 원자들이 이제 과포화 상태로 이제 고용이 게 됩니다. 이 상태가 이제 요 상태가 되겠는데 이렇게 과포화 고용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온으로 가열을 하는 거죠. 고온으로 가열하는 상태에서 사용과 동시에 급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포화 고용체를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CO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조직 내에 미세한 석출물이 생성이 되면서 석출 강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강도가 높은 부품을 제작할 수가 있다. 이 공정이 이 열관성형 HFQ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루미늄 소재를 가지고 열간 성형 실험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열간 성형을 통해서 레일 형상의 부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때 냉각 방식을 기존의 다이냉각 방식이냐 아니면 직수냉각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냉각 속도가 크게 다르고 직수냉각을 통해서 빠른 냉각 속도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강도 또한 다이냉각에 비해서 월등히 높진 않지만 일부 강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 조직도 EBSD, TEM을 통해서 이렇게 속출된 미세 조직을 관찰한 결과가 되었고요. 이러한 알루미늄 열간 성형 기술을 이용해서 크로스 멤버 이너 부품을 제작한 개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된 부품은 기존 제품 대비 38%의 경량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판재가 아닌 튜브를 가지고 열간 성형하는 핫 밴딩 휜칭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스틸 판재 핫스탬핑 기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먼저 소재를 고온 930도로 가열을 한 다음에 해서 오스테나이트를 만들고요. 이후에 성형을 하는데 성형 방식으로는 이제 밴딩을 하게 됩니다. 밴딩을 하고 이후 냉각을 하는데 냉각 방식은 직수 분사 냉각 방식으로 냉각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튜브를 한쪽에서 투입을 하고요. 가열을 하는데 가열 방식은 고주파 유도 가열 방식으로 급속 가열을 합니다. 이후에 보통 로봇을 이용해서 밴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열간 밴딩 휜칭 공정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혼다 NX 차종의 에필라 부품에 실제로 이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실제 양산이 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음, 요 기술은 이제 3 Dimensional Hot Bending and Direct Quench라고 해서 일본에서 개발됐는데 이 3DQ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원형 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상의 튜브를 성형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파셜 퀸치라고 해서 일부 영역을 어, 강화시키는 국부 강화를 통해서 이 충격 흡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가 우리 자동차 업체와 같이 저희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열간 밴딩 퀸칭 공정을 개발한 사례인데요. 한쪽에서 이제 그 튜브를 피딩을 하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고주파 가열, 급속 가열하고 밴딩한 다음에 물로 직수 분사를 통해서 급속 냉각을 하고 있고, 이 공정이 연속 공정이기 때문에 사이클 타임이 2분 정도 이내로 굉장히 빠르게 성형이 가능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열간 밴딩 팬칭에 사용된 소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튜브를 축간하고 열 처리하고 인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튜브를 제작을 하고요. 제작된 판지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열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주파 유도 가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전력량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가열되는지를 이제 실험한 결과가 되겠고, 그리고 냉각 속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직수분사 냉각할 때 냉각수 유량에 따라서 냉각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미세 조직 경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우리 자동차 업체에서 요 시제품 제작을 위한 파일럿 장비를 구축하고 이 장비를 이용해서 사이드 레일인 부품인데요. 이 사이드 레일을 이제 제작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루프 사이드 레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천장, 자동차의 위쪽에 위치하는 이제 부품이 되겠고요. 원래 기존에는 이 핫스탬핑 판지를 여러 개를 성형한 다음에 용접해서 붙여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형 부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것은 용접이 필요 없는 일체형 부품으로 한 번에 성형하는 열간 성형 기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스틸 소재뿐만 아니라 알루미늄도 그러면 열간 밴딩 퀸칭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알루미늄 6000개 소재를 가지고도 이렇게 성형을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알루미늄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열간 성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열 전도도가 굉장히 스틸의 소재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FRP의 열간 성형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FRP의 열간 성형을 저희가 스탬포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보론강의 핫스탬핑이나 알루미늄 열간 성형 기술과도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보시면 소재를 우선 프리프레그를 적층하고 이 적층한 판재를 고온에서 가열합니다. 가열한 것을 금형으로 이송해서 고온에서 성형과 동시에 냉각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부품을 제작하는 건데,
기존 핫스탬핑과 알루미늄 소재 성형할 때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탄소복합재의 성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오토클레이브, 탈 오토클레이브라고 해서 다양한 성형 공정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이클 타임이 좀 낮은 스탬포밍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그 스탬포밍을 이용해서 비필라 보강제를 개발한 연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그 소재를 고온으로 가열한 다음에 이송해서 성형과 동시에 냉각해서 제품을 이렇게 제작을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때 성형할 때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금형 온도가 되겠는데, 금형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충분히 그 탄소복합재 내에 그 고분자 그 레진이 잘 그 침투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불량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형 온도의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것은 제가 PPS 그 레진이 적용된 PPS 카본 파이버 UD 테이프를 가지고 그 스탬포밍 기초 연구를 진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8장 적층을 해서 라멜라 판재를 만들고 이 판재를 가지고 성형을 진행을 했는데, 우선 이제 소재를 목표 온도, 여기서는 이제 330도인데 330도로 가열한 다음에 금형에서 성형하고 이제 그 냉각해서 성형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때 조건으로는 금형 온도를 150도에서 240도, 하중을 5에서 15톤으로 변화주는 조건에서 성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의 그 소재의 온도 변화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하중은 성형할 때 기술적으로 동일한 하중을 가해주면서 성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금형 온도에 따라서 제품의 두께, 성형품의 두께가 어떻게 변하는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형 온도가 150도에서 240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두께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온으로 될수록 좀 더 연해지기 때문에 성형을 했을 때 고온에서 더 두께가 얇아지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타겟이 1.28mm 정도인데 여기에 가장 근접한 두께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금형 온도가 240도 조건이었다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형 온도는 240도로 고정하고 성형 하중을 5톤, 10톤, 15톤으로 증가시키는 조건에서 성형을 했을 때 성형품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해봤을 때 5톤 조건에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1.28 두께의 가장 근접한 두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이 성형 하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온에서 이렇게 높은 하중에 의해서 이제 폭포짐에 이제 불량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적으로 금형 온도와 성형 하중이 굉장히 중요한 성형 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프링백을 그 금속 소재와 CFP 소재를 비교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금속과는 좀 다른 양상의 스프링백이 아닌 스프링인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스탬포밍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균일한 가열 그리고 빠른 냉각이 가능한 냉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가열을 할 때에 히팅 플레이트 타입으로 할지 히팅봉 타입으로 할지 이런 거라든지 냉각 채널을 어느 쪽에 배치하는지 이런 것들의 구조에 따른 가열 냉각 열 전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 구조를
금형을 설계를 앞에서 설계한 금형을 이용해서 실제 요 가열 냉각 금형을 제작을 했고요. 요 제작된 금형을 이용해서 현재는 다양한 조건에서 스탬포밍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네, 이상으로 그 스틸 소재, 알루미늄 소재, CFRP 요 세 가지 소재에서의 열간 성형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